뇌전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으신 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뇌전증 수술을 받으면 약물 복용을 안 할 수 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인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뇌전증 환자분들의 경우에 뇌전증 발작이 다른 유발 요인 없이 2번 이상 반복되게 되면 대부분 항경련제라는 약물 복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약물을 한번 복용하게 되면 짧게는 2년에서 3년, 길게는 10년, 20년 이상을 복용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인지 뇌전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으신 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뇌전증 수술을 받으면 약물 복용을 안 할 수 있나입니다. 최근에 척추역 관절로 항경련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20대 여성분도 진료 중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분의 경우에 항경련제 2개를 복용하고 있는데 현재 약물로 뇌전증이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뇌전증 환자분들께서 지속적인 약물 복용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저는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약물 복용을 피하고자 하는 환자분들이 또 하나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약물 복용을 하지 않도록 뇌전증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지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뇌전증 수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뇌전증이라는 질병에 대한 설명과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이전에 만든 영상이 있으니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뇌전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어떤 시점에 수술을 고려하게 될까요? 뇌전증으로 진단을 받고 항경련제 약물 복용을 시작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면 처음에는 한 가지 약물을 사용해서 부작용 유무를 확인하면서 서서히 용량을 올려 치료 용량까지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 약물을 사용했을 때 대략 40% 환자분들은 뇌전증이 완전히 조절되어서 경련 발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약물을 사용해서 치료 용량에 도달했는데도 경련 발작이 조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치료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때 아마도 담당쌤은 과연 이 약의 효과가 있을까? 다른 기존의 항경련제가 이 환자분의 뇌전증에 더욱 효과적일까? 아니면 좀 더 조절을 위해서 다른 약물 한 개 더 추가할까? 등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과 환자분이 처한 상을 고려해서 약물을 다른 약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항경련제를 같이 복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추가로 30% 환자분에서 뇌전증이 잘 조절되어 경련 발작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치료가 잘 된 40%, 다시 약물 조절 이후 치료가 잘 된 30% 합쳐서 대략 70%의 뇌전증 환자분들은 약물 조절로 조절이 잘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에 들지 못한 30% 환자분들은 약물을 변경하고 다른 항경련제를 몇 개 더 추가해서 약물을 복용해도 경련 발작이 발생하는 난치성 뇌전증이 되어버립니다. 최근에는 이전과 다른 기존의 항경련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난치성 뇌전증 환자분의 수가 좀 더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제 경험과 각종 연구 결과를 볼 때 20%에서 30% 환자분들은 약물을 아무리 복용해도 경련 발작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부릅니다. 난치성 뇌전증의 경우에 비로소 다른 치료 방법을 찾게 되고 이런 경우에 뇌전증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앞서 저에게 수술에 대해 문의한 척추역 관절 환자분은 2가지 항경련제를 사용하여 아주 잘 조절이 되기 때문에 수술이라는 치료법은 아직까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기에 수술을 해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수술을 시행하는 척추역 뇌전증을 예로 보겠습니다. 뇌전증의 수술은 뇌전증을 일으키는 뇌의 변변 포커스를 찾아서 이를 절단하는 수술인데 뇌전증을 일으키는 부위만 딱 선제적으로 제거를 할 수 없고 정상적인 뇌조직도 수술할 때 같이 절단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진은 심한 척추역 뇌전증으로 수술을 시행한 환자분이며 아직까지 저에게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인데 이렇게 압축 척추엽이 절단이 되게 됩니다. 즉 수술하게 되면 정상적인 뇌도 함께 잘려나가게 되고 이러한 부분에는 기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경련 발작의 횟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수술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지기능의 저하, 언어장애, 우울증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척추역 뇌전증에서 주로 경련 발작을 일으키는 포커스가 기억력과 관련된 해마 주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절단이 되고 나면 이의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렇게 뇌조직은 한번 절단이 되고 나면 다시 재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절이 잘 되는 뇌전증에서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뇌전증 수술하고 나면 항균제 복용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항균제 복용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뇌전증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임상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은 수술하고 난 뒤에 대략 60에서 70% 환자분은 경련 발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수치는 수술 후에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게 아니고 뇌전증 수술과 항균제 약물 복용을 병행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경련 발작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이 2년에서 3년 이상 지속이 되면은 치료하는 의사선생님은 이제 한번 약물 복용을 서서히 줄여보자 라는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서서히 약물의 용량을 줄여나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환자분 중에서 대략 30에서 40% 환자분은 다시 정상에 재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물 중단한 기간 동안에 경련 발작이 발생한다면 약물을 줄이는 계획은 중지가 될 거고 다시 처음 복용하던 약물 용량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뇌전증 수술을 해서 뇌전증을 일으키는 포커스를 제거했는데 왜 경련 발작이 발생할까요?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이며 경우에 따라 다 다릅니다. 뇌전증이 오랜 시간 발생하는 경우에 뇌전증을 처음 일으키는 병변뿐만 아니라 나머지 뇌 부분도 경련 발작을 일으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수술 이후 다른 부분에서 경련 발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뇌전증 수술을 하면서 뇌 일부를 절단하게 되면 이 또한 뇌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이러한 상처를 입은 뇌에서 경련 발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처음부터 뇌전증을 일으킨 부위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는 경우, 혹은 수술했는데 너무 작게 수술하다 보니까 충분히 뇌전증의 포커스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제 뇌전증 수술을 하고 나면 처음엔 효과가 좋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경련 발작이 조절되는 정도가 줄어듭니다. 즉, 뇌전증 수술을 해도 완전히 경련 발작이 조절이 되는 건 아니고 약물 복용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뇌전증 수술은 항균제라는 약물을 충분히 복용하고 있지만 경련 발작이 조절이 되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의 경우에 시행하게 되고, 수술하더라도 완전히 항균제 복용을 중단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뇌전증 수술은 환자분의 계속적인 경련 발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수술의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수술을 받는 것이 더욱 이득이라고 판단이 될 때 시행하게 됩니다. 뇌는 우리 몸의 다른 부위와 다르게 한번 절단을 하게 되면 절대 다시 자라지 않는 부위이며, 근육이나 혈관처럼 다른 부위에 있는 부분을 떼어서 이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뇌를 절단하는 뇌전증 수술의 경우에 정말 수술에 적응이 되는지, 뇌를 절단할 때 생길 수 있는 인지기능 저하나 어느 능력의 저하 유무 등을 판단하고 시행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항균제 복용으로 잘 조절되고 있는 경우에 수술은 치료에 고려돼야 할 대상이 아니며, 설사 수술한다 하더라도 항균제 복용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뇌전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들 모두 힘내시고 치료를 잘 받아서 좋은 경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